안녕하세요. DJ 현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부모님 두 분 대신 고모를 엄마처럼 아빠처럼 따르면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책임감 없이 부모 재산만 축내며 살았던 남편의 친부는 애만 낳아놓고 나 몰라라 가정 내팽개치고 노름이나 하러 돌아다닌 무책임한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럼 친모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지루박인지 뭔지 아무튼 춤바람이 나서는 남편 중학생 때 남자랑 눈 맞아 도망을 가버렸고요. 애를 낳아만 낳지 잘 키울 생각도 없었던 막장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남편에겐 다행히 고모가 있었죠. 행방도 모르는 시부의 누나인 남편의 고모는 생활력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었어요. 왜 예전에 방판이라고들 하죠? 방문 판매. 고모는 알아주는 방판 왕이었다고 하더군요. 왜 옛날엔 화장품이며 생활용품이며 다들 방문 판매로 많이들 사곤 했었잖아요. 워낙 말빨도 좋고 수완이 좋아서 매달 매해 방판 왕을 달성할 정도였던 고모가 남편을 자기 자식처럼 다 키워준 거죠. 공부도 다 시키고 대학까지 보내고. 남편 고모에게도 자식이 둘 있긴 했는데 본인 자식들보다는 남편에게 더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내 자식이지만 내가 보면 모르겠냐. 둘 다 공부머리도 전혀 없고 공부할 생각도 전혀 없고 영 자식 덕 볼 팔자는 아니다 싶었지 뭐. 그래도 태준이 이놈이 공부도 곧잘하고 애도 착실하고 그렇잖니. 내 동생이지만 지혜비 안 닮아서 천만다행이지. 그래도 제일 똘똘한 이놈을 밀어줘야지 싶었지 뭐. 내 노후도 우리 태준 이놈이 다 책임져 줄 거 아니야. 난 될 놈만 밀어줘. 자식도 얄짤 없어. 공부 못하는 자식보다는 똑똑한 조카가 낫지. 남편이랑 결혼해 살면서 남편 고모한테 저도 참 잘했어요. 시모는 없지만 고모가 사실상 시모 대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고마운 사람이죠. 아무리 조카라고는 해도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잘 키우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고모이다 보니 저희 엄마도 남편의 고모에게 잘해드리란 얘기를 제게 늘 하곤 하셨어요. 고모님한테 잘해드려라. 나도 자식 키워본 부모지만 그거 보통 일 아니다. 내 자식 아닌데 걷어먹이기가 어디 쉬운 일인지 아니? 아무리 조카라지만 내 자식 같지는 않은 법이야. 그런데 정서방을 차별 없이 그렇게 잘 키워주고 오히려 더 밀어준 것만 봐도 보통 분은 아닌 거야. 시어머니도 아닌데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지 말고 잘해. 오히려 더 잘해드려야 돼. 하시며 사돈을 엄청 챙기셨죠. 결혼 전 상견례 때부터 저희 엄마가 고모님 참 대단하시다고 감사하다고 추켜 세워줘서인지 남편 고모는 저희 엄마한테 자꾸 이것저것 물건을 팔아대더라고요. 사돈 생각해 물건 좋은 가격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못 사요 하면서 무슨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얼굴 레이저 마사지기, 복부 안마기기 등등 온갖 것들을 팔아대는 거였죠. 근데 또 답답한 게 엄마는 또 그걸 고지고대로 사는 거예요. 고모는 어차피 다른 데서도 다 잘만 팔아. 굳이 안 사줘도 돼 엄마. 한두 번 팔아줬으면 됐지. 뭘 그렇게 다 사줘. 예, 나도 다 필요해서 사는 거야. 다른 데 살 바에 아는 사람한테 사면 가격도 싸고 팔아도 주고 더 좋지 뭐. 몇백씩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야 사줄 수 있지 뭘 그래. 근데 그게 뭐 꼭 다 필요해서 사는 거겠어요? 저희 엄마 나이가 환갑이 넘으셨고 평소 미용에 딱히 관심도 없으신 분인데 무슨 주름을 그렇게 피겠다고 레이저 기기를 사고 마사지 기기를 사고 그러시겠어요. 그냥 고모가 남편 키워준 거 고맙고 대단하다고 사주시는 거였죠. 그래도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잘하긴 했었고 평소에도 늘 우리 정서방 하시며 아들 같고 예쁘다고 남편을 아끼던 엄마였으니 그런 남편 봐서 사준 거였고요. 왜 엄마가 옛날에 너 어릴 때 연금보험 들어둔 거 있잖아. 그거 이제 타먹을 때 됐어.
거기서 한 달에 30씩 나오는데 다달이 나오는 꽁돈 아니야. 그런 걸로 이런 거나 하나씩 사는 재미로 사는 거지 뭐. 너 자꾸 이거 사지 마라 저거 사지 마라 참견하지 마. 엄마는 이런 재미로 사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그냥 저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내버려 뒀죠 뭐. 원래 저희 남편은 공대를 졸업했어요. 자격증도 많이 따놨었고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대기업에도 들어갔었는데 사실 거기서 적응을 잘 못하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왔었거든요. 남들 다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라는 대기업이지만 회사 들어가 생활해보니 자기랑은 도저히 안 맞다고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여보, 나는 아무래도 도저히 회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 나 대기업 다니다가는 진짜 딱 죽을 것 같더라고. 겉으로야 번지르르해 보이지. 근데 이게 아주 속은 골마가는 거야. 돈만 많이 받으면 뭐해. 상사가 갈구지. 동료들은 죄다 경쟁 상대지. 보람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슨 공장 부품이 된 기분이더라니까. 나 도저히 못 해먹겠어. 나 진짜 회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 그래. 대기업 아무리 좋다고들 하지만 안 맞는 사람들도 많다더라. 그만둔 건 잘했어. 당신 탓할 생각 없어. 근데 그럼 다른 데 취업이라도 해야지. 회사 체질 아니라고 뭐 당신이 서비스직 일을 할 것도 아니잖아. 당신 공대생이잖아. 당신이 갑자기 무슨 사업을 차릴 것도 아니고 카페를 차릴 것도 아니고 어떡해. 대기업 문화가 너무 빡세서 버티기 힘든 거면 그냥 좀 작은 회사라도 알아봐야지. 요즘은 수평적인 문화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그런 작은 회사들도 많아.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그런 데라도 알아보면 되지 뭐. 그런데 남편은 다른 데 취직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취업을 안 하겠다고? 그럼 어쩔 건데? 취직을 안 하고 무슨 수로 돈을 벌어? 당신 혹시 뭐 남 믿고 이러는 거야 지금? 뭐 셔터맨 그런 거 하려고? 당신 꿈도 꾸지 마. 나 지금 하고 있는 속눈썹 네일샵 이거 쌤 2명 월급 주면 빠듯하다고. 아직 한참 멀었어. 나 무슨 대단한 샵 원장 그런 거 아니라고. 아, 그런 거 아니야. 가오가 있지. 내가 뭐 당신 뒤에 숨어서 그런 거나 하고 살겠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아무래도 전문직이 좀 더 맞을 것 같아.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 내 체질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의전원에 들어갈까 싶어. 의전원? 갑자기 무슨 당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무슨 의전원이야. 그래서 어느 세월에 의사 돼서 어느 세월에 밥벌이 하는데 의전원 그거 1, 2년에 끝나는 과정 아니잖아. 그리고 학비는 또 어쩌고. 그 기간에 생활비는 나 혼자 다 벌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들로 저는 처음에 반대를 했지만 남편의 의지는 확고하더라고요. 그래. 당분간 몇 년은 허리띠 좀 바짝 졸라매야지. 근데 생각해봐. 몇 년만 투자하면 앞으로 몇십 년이 더 편한 건데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인 일이야. 당신도 한번 잘 생각해봐. 이 나라에서 전문직으로 사는 게 어떤 의미인데. 나 이제 대기업 같은 압박감 심한 데 들어갈 생각도 없어. 근데 그럼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 말고는 길이 없어. 어차피 그냥저냥 3, 400 버는 월급쟁이로 사는 거라고. 근데 몇 년 빡! 투자해서 의사 되면 그게 훨씬 이득 아니야? 몇 년만 투자하면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의사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이 생각을 내가 진작에 못한 건가 싶다니까. 남편은 이미 자기 뜻을 정한 듯했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결국 전 남편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공부하는 몇 년 동안은 제가 좀 더 열심히 일하며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했고 대신 의전원 학비는 남편 고모가 다 대주기로 했어요. 우리 태준이 한다는 건 내가 밀어줘야지. 내 노후까지 책임져줄 우리 자식인데 학비는 걱정 마라. 내가 그 정도 능력은 되는 사람이야. 남편 고모는 남편 말이라면 다 믿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었으니 학비 걱정은 좀 덜었죠. 아무튼 그렇게 몇 년의 의전원 생활과 시험을 거쳤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남편은 결국 의사 자격증까지 따내게 됐어요. 그 몇 년 동안 돈 한 푼 안 벌어오는 남편 대신 생활비 버느라 저도 참 열심히 살았어요. 손님 10명 받을 거 20명 받고 열심히 일하면서 돈 차곡차곡 모았죠. 그래도 남편이 의사가 되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이제 팔자 필 일만 남은 줄 알았죠.
남편은 졸업 후 정신과로 전공을 정했어요. 그렇게 정신의학과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했고 이제 잘 다닐 거라고만 생각했죠. 근데 문제는 남편은 거기서도 또 적응을 못하는 거였어요. 아니, 이제 또 뭐가 문젠데? 당신 대기업 안 맞다고 그만뒀지. 회사는 또 들어가기 싫다고. 그래서 전문직 되면 괜찮을 것 같다며. 다 해결될 것 같다며. 그래서 내가 몇 년 뒷바라지 하면서 의사 자격증 따게 해줬잖아. 근데 대체 뭐가 문젠데? 아니, 이건 뭐 내가 생각한 그런 의사가 아니야. 난 의사 되면 혼자 일할 거라고만 생각했어. 이런 페이닥터로 원장 말 들으면서 일하는 거면 무슨 기업 들어가서 따까리 하는 거랑 다를 게 뭔데. 내가 이러려고 몇 년을 뼈 빠지게 고생한 줄 알아? 이럴 거면 안 했지. 여기서 원장 비위 맞추고 다른 의사들이랑 경쟁하고 사회생활하고 이런 거 진짜 힘들어 죽겠어. 말했잖아. 회사 생활하는 거 내 스타일 아니라고. 이건 완전 그냥 회사랑 다를 게 없어. 직함만 바뀌고 직업만 바뀐 거지. 그냥 회사라니까. 그러면서 남편은 개인 병원 차리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솔직히 진짜 팔자 좋은 소리 한다 싶었어요. 아니, 당신은 정신과 의사 하겠다는 사람이 사람 비위 맞추기 싫고 같이 있기도 싫다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병원은 뭐 아무나 차려? 우리가 무슨 병원 하나 뚝딱 차릴 만큼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돈이 어디서 나는데, 어? 다들 원래 이렇게 시작해. 처음부터 다 갖고 태어난 금수저 아닌 이상 이런 과정 없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안 그래? 원래 다들 페이닥터 하면서 돈 모으고 10년, 20년 고생하다가 독립하고 그러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다 갖춰놓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그렇게 힘든 걸 견디지를 못해? 좀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시간이 있어야 나중에 더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지. 어떻게 당신은 처음부터 다 갖춰놓고 떵떵거릴 생각부터 하냐고. 그런 제 설득에도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래도 도저히 못 해먹겠는데 어떡해. 나 진짜 사람 비위 맞추면서 사는 거 딱 질색이라고. 애초에 내가 전문직 달겠다고 한 이유가 뭔데? 난 그냥 딱 내 일에만 집중하고 싶단 말이야. 사내 정치니 싸바싸바니 그런 거 내 스타일 아니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 도저히 못 해먹겠어. 병원 나갈 생각만 해도 숨이 딱 막힌단 말이야. 당신은 내가 하루하루 불행에 쪼그라들면서 사회생활하면 좋겠어?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면서 일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달리 방법이 있어? 없잖아. 그게 전혀 방법이 없지는 않아. 사실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당신이 장모님 설득 좀 해보면 안 돼? 우리 엄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란 건데?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병원 차려달라고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당신 병원을 차려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장인어른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도 좀 있고 장모님이 전혀 돈이 없는 분은 아니잖아. 그거 좀 어떻게 안 될까? 기가 막힌다. 그거 우리 엄마 노후 자금이야. 아빠 투병하다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 보태서 전세 살던 거 매매로 겨우 사셨고 그걸로 주택연금 넣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돈 받아 살겠다고 작정하셨다고. 우리한테 손 안 벌리겠다고. 근데 지금 엄마더러 그 돈을 달라고 하란 소리야? 당신 제정신이야? 그리고 내가 그동안은 꾹 참았는데 도대체 당신은 뭐가 그렇게 못해 먹는 게 많아? 회사 다니면서도 못해 먹겠다. 병원 다니면서도 못해 먹겠다. 살면서 어떻게 다 저 좋은 것만 하고 살아, 사람이. 사람은 다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어떻게 쫓아. 뭐 기업 총수는 잘 보여야 될 사람 없는 줄 알아? 대통령 되면 떵떵거리고 사람 부리기만 하는 줄 아냐고. 다들 남 비위도 맞추고 딸랑거리기도 하고 남 눈치도 보고 사는 거야. 근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자기 입맛에 딱 맞는 것만 찾으려고 하는 건데. 실컷 공부해 의사 자격증 달고도 못해 먹겠다고 또 관두려는 남편의 버릇이 다시 도진 걸 보니 저도 답답한 마음에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그런데도 남편은 의전원 들어가겠다는 결심을 굳혔을 때처럼 여전히 자기 마음에선 결정을 내린 후였고 도저히 제 말에 먹힐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못하겠는 걸 어떡해. 이 짓을 평생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숨이 막혀 죽겠는데 어떡하냐고. 당신이 나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안 될까?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내가 뭐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농땡이 피우고 그런 인간 아닌 것도 알잖아. 한 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어. 병원만 차리면 나 진짜 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당신 한번 잘 생각해봐. 페이닥터로 일하면 끼케야 몇백 벌지. 근데 내 병원 차리잖아. 월 몇천도 그냥 들어와. 이게 원장이랑 그냥 의사랑의 차이라니까. 처음에 좀 투자만 하면 그 몇십 배를 벌 수 있는데 이게 훨씬 계산이 맞지 않아? 그래, 당신 계산 잘하고 당신 고집 세. 하고 싶으면 해. 근데 우리 집에 손 벌리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고모님한테 해달라 그럼 되겠네. 고모님, 당신 말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시는 분이잖아. 저번에 본인도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 우리 태준이가 해달라면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고모한테 가서 부탁하라고. 그럼 되잖아. 고모한테 어떻게 그런 부탁까지 해.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다 대주고 의전원 학비까지 대주면서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병원까지 차려달란 말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 고모 지금까지도 뼈 빠지게 뛰어다니면서 방판하고 돈 벌고 계셔. 근데 자식도 아닌 조카가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리고 고모 성호 성준이 그놈들 때문에 골머리도 앓으시는데. 아, 됐어. 안 해줄 거면 치워. 그렇게 한바탕 설전을 벌인 뒤 남편은 저한테 삐진 티를 팍팍 내더군요. 근데 솔직히 전 속으로 뭐 맡겨놨냐 싶었어요. 자기가 의사 되고 싶다고 해 의사가 됐으면 어떻게든 본인 능력으로 헤쳐나갈 생각을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제 상식으론 그게 맞거든요. 어떻게 처음부터 번지르르하게 병원 차려놓고 원장 노릇하면서 저 좋은 것만 할 수 있겠냐고요. 무슨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각자 제 그릇 안에서 노력하면서 사는 세상인데. 근데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아, 이게 이 남자의 고질병이구나 싶더라고요. 뭘 하든 그럴듯하게 갖춰놓고 하고 싶어하고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이런 거 말이에요. 대기업 다니다 때려치고 나올 때도 그러더니 재벌은 남 못 주는구나 싶었죠. 그날 그렇게 좀 말다툼을 한 뒤로 한동안 남편은 삐진 채로 있었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고 지냈죠. 대충 넘어가주면 저 버릇 못 고친다 싶어서 제대로 버르장머리 고쳐줘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 저희 엄마가 당뇨 때문에 지병이 좀 있으셨거든요. 당뇨가 엄마 쪽 집안 내력이라 평생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죠.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합병증이 좀 심해지시긴 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게 된 거죠. 병원에 가보니 엄마 증세가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연세가 들면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님 혼자 두시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종종 생길 수 있으니까 가족분들이 좀 가까이서 잘 살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동안 엄마 혼자 그래도 나름대로 잘 관리하면서 살아오신 편이라 지병은 달고 살았어도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아무래도 혼자 사시게 두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 곁에서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걱정이 컸죠. 그런데 엄마 걱정을 하는 제게 남편이 오더니 엄마를 우리가 모시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장모님 우리가 모시자. 장모님이 우리한테 그동안 잘해주셨잖아. 당신이 맞이기도 하고 장모님 저렇게 혼자 두면 안 되는데 우리가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실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제가 먼저 말 꺼내긴 좀 미안했던 부분인데 남편이 먼저 얘기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래,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우리 엄마한텐 또 잘하긴 했지 싶었죠. 당신 엄마랑 같이 지내면 아무래도 조심할 것도 많고 불편하기도 할 텐데 괜찮겠어? 당연하지. 그리고 장모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 모른 척하는 게 어디 제대로 된 사이야? 고마워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일단 집 문제는 차차 해결하기로 하고 급한 대로 당장 필요한 집만 좀 챙겨서 태어난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됐어요.
당장은 거동도 편하지가 않은 상태라 바로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저희 집에 있으면서 원래 사시던 아파트를 처분하든 전세를 놓든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엄마 모시고 와 며칠 지나 겨우 한숨 돌리고 나니 남편이 속내를 드러내더군요. 장모님이 제 병원 하나만 차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말도 없이 다짜고짜 그러는 상황이라 저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죠. 남편은 저희 엄마를 붙잡고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렵사리 의전원 졸업하고 취업까지 했는데 일이 제 맘 같지 않더라고요. 장모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 정말 잘해낼 자신 있습니다. 병원 하나만 차려주시면 제가 평생 장모님 떠받들고 모시고 살게요. 저 정말 잘할게요, 장모님. 생활비며 용돈이며 다 드리고 제가 진짜 왕처럼 모실게요. 장모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페이닥터로 사는 거랑 원장으로 자기 병원 굴리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장모님 입장에서도 월급쟁이 사위보다는 병원장 사위가 더 보기 좋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디 자랑하기도 더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 들어오는 액수부터가 다를 겁니다. 제가 월급 받으면 그거 어디에 쓰겠습니까? 우리 가족한테 쓰죠. 저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술이니 유흥이니 전혀 관심도 없는 거 장모님도 아시죠? 전 돈 쓰는 거 즐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좀 제대로 갖춰놓고 일하고 그런 명예가 중요한 것뿐이죠. 제가 이 사람도 호강시켜주고 싶고 장모님한테 용돈 팍팍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한 번만 생각해 봐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장모님. 아유, 이거 참. 일단 자네 말은 알겠네. 내가 지금 당장 이렇다 저렇다 곧장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기다려보게. 나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테니까. 엄마는 거절하기도 뭐하고 하니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며칠 뒤 남편 고모까지 와서는 부탁을 해대더라고요. 저도 웬만한 건 우리 조카가 하겠다는 건 다 밀어주는 편인데 이번엔 아무래도 무리가 있네요. 병원 하나 차린다는 게 뭐 1, 2천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작은 아들이 이번에 장가를 가는데 또 아들내미 가진 부모가 집 하나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 차려줄 형편은 못 되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사돈이 한 번만 좀 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고모는 연신 고개를 숙여댔고 남편까지 합세해 엄마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결국 엄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엄마가 살던 집을 팔아 남편 병원을 차려주고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겠다는 작정이었죠. 엄마가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저 사람 자기 살 길 알아서 찾을 거야.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 없어. 의사가 뭐 꼭 자기 병원 차려야 의사야? 페이 받으면서 원장 밑에서 일 좀 해봐야 크는 거지. 경력도 몇 달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당장 자기 병원 차려봐야 얼마나 잘한다고. 그냥 냅둬도 돼. 그럴 필요 없어. 제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엄마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어요. 나 우리 정서방 믿는다.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 좋은 머리로 좋은 회사 들어가고 의사 시험도 한 번에 붙고 한다면 해내는 사람이잖니. 밀어주면 허투루 낭비할 사람은 아니다. 그건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도와주면 평생 너한테 잘한다잖니.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이 넌 무슨 뜻인 줄 아니? 사위를 장모가 아껴줘야 내 딸한테 잘해줄 테니까 사랑해준다 그 뜻이야. 생판 남인 사위가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잘해줘. 그게 다 내 딸한테 좋은 일이니 그러는 거지. 이게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정서방이 정원장 되면 누가 편한데 네가 평생 원장 사모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내 딸 편하게 사는 길이라면 내가 당연히 해줘야지. 결국 엄마는 집을 팔기로 결정을 했죠. 저희 친정집 시세가 딱 3억이더라고요. 병원 하나 개원하는데도 얼추 3억이 든다는 계산이 나왔고요. 짠 듯이 똑 떨어지는 금액이었죠. 결국 저희 동생이랑 제부까지 불러서 가족회의를 거쳤습니다.
동생은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들한테 손 안 벌리고 언니랑 형부가 모신다고 하면 그 집 재산 분할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합의를 받고 결국 엄마가 사시던 집을 팔아 남편 병원을 차려주게 됐죠. 개원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은 저희 엄마를 말 그대로 업고 다녔어요. 장모님,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엄마 병원 가시는 걸 본인이 일일이 다 모시고 다니는 건 물론이고 제가 또 이모들이 많거든요. 엄마가 총 5자매란 말이죠. 남편은 본인 의전원 동기가 하는 병원에 이모들을 풀코스로 모시겠다면서 이모 4분을 모두 피부과 치과 진료도 풀로 싹 받게 해줬죠. 비싼 치료들을 풀로 받게 해주니 이모들도 다 의사 사이 잘 뒀더니 우리까지 다 호강하네 하며 좋아하셨고요. 사실 반신반의하고 이거 잘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런 남편 보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은 아니구나, 싸가지는 있다 싶었어요. 거봐, 그래도 정서방이 예의는 있는 사람이라니까. 한번 지켜보자. 아마 잘할 거다. 그래도 가장이라는 책임감 딱 갖고 뭐라도 잘해보겠다고 애쓰는 거 아니니. 마누라 등에 업혀 사는 그런 놈들도 얼마나 많은데. 정서방 한번 믿어주고 밀어주자. 엄마 말 들으니 또 그런 것도 같았죠. 무튼 그렇게 개원을 했고 남편은 기세등등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어 좋아?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던 게 이거라니까. 그동안 가짜는 것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대는 거 아주 다 들어주고 비 맞춰주고 알랑방귀 끼어대느라 얼마나 열받았는데 이제 일할 맛이 난다니까. 남편은 원장님 하면서 간호사나 직원들이 자기 눈치 보고 쩔쩔매는 걸 즐기는 듯 했어요. 내가 한마디만 해도 원장님 시정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이 맛에 일하는구나 싶더라고. 당신 신났네 아주. 그럼 아랫사람들한테 좀 잘해줘. 당신이 원장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당신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 힘들어했지? 그거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회사 생활은 누구나 다 못 갖고 힘들어.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하는 거라고. 솔직히 내 맘 같아서는 당신 이렇게 바로 원장 소리 듣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 더 구르고 직접 겪고 그래야 성장도 하는 거고 상담도 더 잘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엄마가 본인이 직접 투자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나도 따른 건데 앞으로 잘해. 알았지? 아유, 그럼 당연하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제 당신 몇 년간의 고생 끝이야, 끝.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그냥 대충 하겠어? 그리고 이 병원을 누가 차려준 건데?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건데 나도 사활을 걸고 한다 이거야. 당신 한 2, 3년만 있어봐. 내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모님 만들어줄게. 남편은 자신만만했지만 사실 그런 남편을 지켜보면서 좀 우려되는 마음이 컸어요. 이게 다른 과목도 아니고 정신과잖아요? 마음의 병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인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왕놀이 하듯이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있는데 그 환자들 얘기가 귀에 들어올까 싶더라고요. 물론 남편 병원이 생기고 저도 원장 사모님 소리 듣고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번지르르해지고 나니까 처음엔 저도 좀 신이 나긴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개원한 지 2-3달 만에 리뷰창에 별 1개짜리 후기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원장님이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 건성으로 듣는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처음 생긴 정신과라 와본 건데 절대 오지 마라. 이런 비추 후기들이 쌓여갔죠. 하지만 리뷰를 보고 걱정하는 건 저뿐이었어요. 처음에 이미지 쌓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평가 받아야 되겠어? 잘 좀 해봐. 어떻게 차린 병원인데 잘해서 좋은 평을 받아야 더 잘 되지. 당신 불안해 지금. 아,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곧 의사 하나 더 올 건데 상담은 그쪽에 주로 맡기려고. 그럼 그런 리뷰 싹 정리될 거야. 상담은 새로 뽑는 사람한테 맡긴다고? 아니 그럼 당신은 뭐하고? 정신과 의사가 상담 안 하고 뭐 할 건데? 난 그냥 처방 위주로 해주는 거지 뭐.
아우, 아무래도 내가 과를 영 잘못 선택한 건지 뭔지. 여보, 난 남들 얘기 듣고 앉아있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다들 뭐 배떼지가 불렀는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울고 짜고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앉았으니 앞으로 평생 그런 얼굴들만 보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더라니까. 기가 막히는 답이었죠. 무슨 저런 정신머리로 정신과 의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무튼 그러고서 얼마 뒤 실제로 남편 병원엔 페이 닥터 한 명이 고용됐고 다행히 그 의사가 친절하고 유능했는지 리뷰창은 별점 회복이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만에 병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니까 남편의 태도는 묘하게 더 시건방져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도 병원에서 하던 버릇대로 건방을 떨어대더군요. 아으 피곤하다 하면서 소파에 앉아 여보 물 하면 제가 바로 물을 갖다 주는 식이었죠. 꼴값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고생하고 들어왔으니 그 정도는 대충 맞춰주자 싶었죠. 그런데 점점 오만해져 가던 남편은 어느 날 기어이 결정타를 날리더군요. 어디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개원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무렵에 남편이 저더러 엄마를 요양원에 맡기자는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장모님은 요양원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다. 기가 막혔죠. 돌겠다 진짜. 양심 어디 갔니? 우리 엄마가 병원에 준다 그럴 때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굴더니 뭐? 이제 와서 받을 거 다 받아보고 나니까 요양원? 너 지금 미쳤니? 돌았어? 아니 그렇잖아. 지금 이게 상황 돌아가는 걸 봐도 그래. 장모님 우리 집에 모신다고 장모님한테 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야. 혼자 계실 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른데. 당신이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도 맞벌이 하잖아.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장모님은 결국 낮에 계속 혼자 계신 건 마찬가지 아니야? 그 사이에 무슨 일 생기면 그땐 누가 보냐 이 말이야. 이게 다 장모님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도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장모님한테는 지금 요양원이 더 맞을 수 있다니까. 그런 데서는 밤이고 낮이고 전문 의료진이 쫙 붙어서 일하는데 낮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겨도 거기서 알아서 조치를 취해줄 거 아니야. 안 그래? 와, 너 이제야 진짜 본색이 나오네. 야, 구구절절 엄마 위하는 척 거짓말 덧붙이지 마. 어차피 속마음은 결국 이거 아니야? 우리 엄마 집 팔아서 개원한 지 얼마 됐다고. 이제 원하는 거 다 얻었고 네가 바라던 대로 됐으니까 입 싹 닫겠다 이거 아니야. 너 미쳤니? 흥분 좀 하지 마. 너랑은 이래서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된다. 너 그것도 정신병이야. 알아? 남말 꼬아듣고 무조건 흥분부터 하는 거. 남편 놈은 요지라를 해대더군요. 웃기고 있다. 병원에서 환자들 상담해주기 싫다더니 이제 집에 와서 내 정신 분석하고 앉았냐? 야,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라. 누가 봐도 나보단 네가 비정상이야 이 인간아. 뭣도 아닌 게 그저 사람 부리는 것만 하고 싶어서 오만해 교만해 근거 없는 자신감만 넘쳐나는 거. 네 그 자아 비대증이야말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라고. 야, 솔직히 너 네가 뭐 되게 잘난 줄 알지? 근데 너 하나도 안 잘났거든? 넌 네가 잘나서 남들 밑에서 일 못하는 줄 알지? 그게 아니라 네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못 견디는 거야. 넌 너만 견디는 줄 알지? 멍청하고 일도 못하면서 콧대만 높은 너 같은 인간 견뎌주느라 남들은 아마 몇 배로 더 힘들었을 거다. 내가 여지껏 너 참아주고 옆에 있었던 걸 고마운 줄이나 알아. 이 사회성도 없고 자아만 비대한 새끼야. 결국 전 그동안 오랫동안 속으로 쌓아왔던 말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러자 남편은 거기서 버튼이 제대로 눌렸는지 눈이 확 돌더라고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날 완전 아래로 보내. 세상에 지금 감히 누가 정신과 의사를 이따위로 말한다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야, 뭐 장모가 병원 하나 차려줬다고 유세라도 떠는 거냐? 야, 착각하지 마. 막말로 네가 나 아니었으면 뭐 원장 사모 소리 듣고 살 일이나 있어? 나랑 결혼해 사니까 의사 마누라도 하고 사모님 소리도 듣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의사였어 봐라. 너 같은 거랑 결혼? 웃기지도 않아. 연애도 안 했어 이년아.
주제 파기란 걸 좀 해. 너도 들어봤지? 원래 의사 남편한테 시집 오는 여자들 키 3개씩은 가져온다더라. 근데 너는 결혼할 때 그걸 안 했으니까 이제라도 병원 하나 차려주고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꼴랑 그거 하나 차려준 거 갖고 유세나 부리고 앉아있으니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지. 야, 솔직히 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아냐? 건물이고 뭐고 그냥 솔직한 심정으론 그냥 너랑 이혼하고 싶은 심정이다. 밖에 나가면 의사라고 떠받들어줄 여자들만 널리고 널렸는데 내가 뭐하러 너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냐고. 생각을 좀 해보고 아가리를 놀려. 주제 파악 똑바로 하고. 우리 이혼하지? 난 바로 1등 재혼감이고 넌 그냥 나가리야. 너 뭐 볼 게 있다고.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분노에 미칠 듯이 심장이 뛰어댔습니다. 내가 이딴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나 싶고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왔죠. 저 대신 이혼이란 말을 꺼낸 건 방문을 열고 들어온 저희 엄마였습니다. 그래 해. 이혼 도장 찍자고. 방에 계신 엄마가 신경이 쓰여 저희 방에서 싸운 건데 점점 언성이 높아지니 결국 엄마도 그걸 다 들을 수밖에 없었나 봐요. 엄마는 문을 쾅 열어젖히고는 막 웃으시더군요. 저도 남편도 놀라 엄마를 쳐다봤죠. 정서방 자네 말 바꾸지 말게. 이혼 바로 추진하자고. 엄마. 자네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그럼 나는 자네 고모를 감옥 보내주지. 그렇게 쌍방 공평하게 가자고. 그게 아주 공평한 길이 되지 않겠어?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감옥이라뇨? 엄마의 말에 남편도 저도 의아했어요. 감옥이라니? 남편 고모가 무슨 짓을 했기에? 저쪽 고모라는 양반이 나한테 몇 년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고 있으니 별 수가 있니? 감옥에 보내야지. 그동안은 그래도 내 딸 남편을 자식처럼 키워준 사람이고 하니 내 돈 안 갚는 것도 언젠간 주겠지. 갚는다고 했으니 갚겠지 하며 기다렸는데 이제 나도 내쫓겠다 하고 내 딸한테도 막말을 해대면서 이혼 운운하고 있으니 나라고 더 기다려줄 이유가 없지 않겠나? 그러니 이쯤에서 쌍방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고. 나 요양원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이혼 도장 확실히 찍어. 나도 자네 고모 깜빵에 바로 보내줄 테니까. 알고 보니 남편의 고모는 저희 엄마한테 이것저것 물건들을 팔아대던 시기에 돈을 조금씩 빌려갔었나 봐요. 과거에는 방판의 신인이 뭐니 불리면서 판매량도 높고 월급도 많았지만 이제 방판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자기 집까지 들여서 설명 듣고 물건 사고 싶어 하겠어요. 인터넷으로 사면 훨씬 싸고 편리한데. 그래서 일이 점점 잘 안 되기 시작한 데다가 남편 고모에겐 아들이 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고를 자주 치고 다녀서 늘 돈 들어가는 구석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급히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저희 엄마한테 와서 부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또 안 아까워하면서 썼던 걸 보면 결국 남편이 의사 되고 병원장 되고 하면 그 돈 다 자기가 돌려받고 효도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였나 봐요. 어찌나 사정을 하던지 지난번 돈부터 갚으면 빌려주겠다 했더니 이자를 한 달에 10%씩 붙여서 주겠다더구나. 다른 데서는 도저히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남편 고모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큰 액수를 불러버린 거예요. 못 믿으시겠으면 공증도 받자 해서 공증까지 받아 증거도 확실히 남겼고요. 이만큼 확실하니까 공증까지 받자고 한 거 아니겠냐는 고모의 말에 엄마는 결국 기존에 빌려준 돈에 얹어 더 큰 액수를 빌려주게 된 거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빌린 돈은 여전히 거의 갚지 못했고 이자는 눈처럼 불어났으니 남편의 고모는 엄마한테 2억 가까운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거였죠. 자네 고모는 항상 한탕 하더구만. 한탕만 하면 갚을 수 있다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기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어쨌거나 나는 받을 돈이 2억이나 되는데 그 돈을 안 갚고 있으니 이제 별 수 있겠나? 사돈지간에라도 갚아야 할 돈이지만 이제 사돈도 아닌 남남이 됐으니
돈을 안 주면 신고라도 해, 감옥이라도 보내야지. 안 그런가? 엄마의 얘기 끝에 남편은 자기 고모한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어보더라고요. 뭐? 진짜야? 아니 고모 대체 왜 그랬어? 이자를 그렇게 많이 쳐준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갚지도 못할 거면서. 아이, 알겠어. 일단 끊어봐. 내가 급한 불부터 꺼볼 테니까. 전화를 끊더니 남편 놈 염치도 없이 태도를 싹 바꿔서는 엄마 앞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눈이 돌았었나 봅니다. 장모님께서 해주신 병원인데 제가 원장이라는 자리에 취해서 잠깐 정신을 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혼이 어쩌니 했던 말은 그냥 홧김에 해본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 그동안 장모님한테 잘했잖아요. 순간 눈이 돌아서 한 말이지 진심은 아니에요. 그러자 엄마가 남편을 보며 말했죠. 그냥 홧김에라는 말은 없어. 자네가 정신과 의사니까 나보다 더 잘할 것 아닌가. 원래 그런 말에 진심이 나오는 법이라는 걸 말이야. 술김에 홧김에 은연중에 그럴 때 나오는 말이 진심이거든. 무의식이라고도 하지. 자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아무데도 없던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올 수가 있나 어디. 자네가 나에 대해서, 내 딸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지 나는 오늘 자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파악하게 됐네. 이렇게 된 이상은 내 딸이 계속 산다고 해도 나는 뜯어말릴 작정이야. 근데 저도 계속 살 생각은 없었거든요. 제가 말했죠. 이혼할게 엄마. 어차피 엄마가 들어와서 말 안 했어도 나 그때 바로 이혼하자고 할 생각이었어. 근데 더 잘 됐네. 아참, 그리고 너도 알지? 이혼하면 우리 엄마가 해준 병원 토해내야 하는 거. 그거 네가 네 돈 주고 차린 병원 아니다. 그리고 니네 고모 돈 2억 당장 안 갚으면 엄마랑 손잡고 경찰 가서 신고할 거고 무조건 빵에 쳐넣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여보, 아니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여보. 이성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일 감정적인 게 너잖아, 이 새끼야. 지가 제일 감정적으로 생각 없이 굴어놓고서 어디서 훈계를 하려고 들어? 이 등신 같은 게. 남편은 계속해 엄마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어댔지만 빨리 네 고모한테 가서 돈이나 받아오라고 쫓아내버렸죠. 하지만 2억이나 되는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겠어요? 솔직히 남편 고모는 그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던 걸로 보였어요. 아니면 남편이 대신 갚아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조카를 이만큼 키워놨으니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이었을 거고 어차피 나이 들면 내가 부모 대신 효도받고 호강받고 살 테니까 하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근데 결국 일은 이렇게 돼버렸고 남편 놈은 울며 불며 매달리다 결국 제가 꿈쩍도 안 차 병원을 다시 팔게 됐어요. 지 엄마 같은 고모를 감옥에 보낼 수 없을 테니까요. 결국 병원 팔아 고모가 갚을 돈을 받아냈는데 남편 병원 차리면서 준 3억은 아직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 기세등등하던 남편 놈은 머리까지 바닥에 쳐박고 빌더군요. 내가 평생에 걸쳐서라도 갚을게. 나 의사잖아. 남들보다 빨리 갚을 수 있어. 다시 취업하고 몇 년 바짝 일하면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부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놈 뭘 믿고 몇 년을 기다리나요? 그럼 빠른 방법을 선택해 줄게. 이혼 소송 걸면 바로 해결될 거야. 재산 분할도 할 거고 돈도 바로 청구하면 되니까. 그때 가면 어떻게든 방법이 생기겠지 뭐. 안 그래? 아니 여보 제발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주라. 내가 정말 잘할게. 장모님은 내가 다 모시고 무슨 수발이든 다 들게. 당신이 시키는 거면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나 이러면 이제 진짜 끝이야. 병원도 끝이고 이혼까지 당하면 내 인생에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제발 부탁이다. 네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든 내가 그걸 신경 써줄 이유가 있을까? 솔직히 난 네 인생에 아무것도 안 남고 네가 정신 한번 제대로 차리는 게 너한테 더 좋아 보이는데?
전 곧장 이혼 소송을 걸어버렸고 소송 과정은 아주 깔끔했어요. 재산 분할이라고 해봤자 남편 몫이 있을 수가 없었죠. 재산이 있다 해도 저한테 갚을 3억으로 다 땡겨와야 했으니까요. 결국 놈이 가진 모든 재산 탈탈 털어 제 몫은 다 챙겨왔고 남편 놈한테 남은 거라곤 알량한 의사 자격증 하나뿐이었죠. 그거면 어디 취직은 되겠네. 잘나신 의사 양반 어디 또 가서 페이닥터 하면서 남들 상담 들어주고 그렇게 한번 잘 살아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남 밑에서 일하면서 남 얘기 들어주는 거 안 그래? 결국 전 남편 놈은 그렇게 싫다던 일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고 집도 절도 없으니 어릴 때 살던 고모네에 다시 들어가서 산다는 모양이더군요. 부모 자식보다 더 끈끈하던 고모 조카 사이였지만 몇 억이 다 털린 마당에 여전히 지 자식도 아닌 조카가 예뻐 보일지는 미지수네요. 이혼 후 저는 혼자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전부터 네일샵이랑 속눈썹 샵을 계속해오고 있는데 병원장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니지만 뭐 여기선 저도 나름 원장 소리를 듣거든요. 원장이 뭐 별건가요? 아무튼 이혼하면서 여윳돈이 좀 생기니까 직원 1명 더 뽑아 일 맡기고 저는 일 좀 줄여서 낮에 엄마랑 보내는 시간을 더 늘렸어요. 그래도 아직은 정정하신 엄마 모시고 다닐 수 있을 때 여기저기 더 놀러 다니고 추억 쌓으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 전남편 놈이 안 될 놈이라는 신호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남 밑에서 일 못한다며 편한 길만 찾을 때 이놈이 이런 놈이란 걸 알아보고 진작에 끝을 냈어야 했는데 후회가 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뭐 결국 저는 제 몫을 단단히 챙겼고 놈은 제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갔으니 조금 늦긴 했어도 각자의 자리를 찾아간 듯하네요. 살아보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더군요. 재벌은 남 못 주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다 맞는 말이에요.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남들 무시만 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만 하던 제 전남편 놈은 아마 별 수 없이 남들 밑에서 평생 일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겠죠. 스스로 판 지옥 말이죠. 놈 옆에서 그 불행 타령을 들을 필요가 없으니 그 자체로 제겐 해방처럼 느껴지네요. 행복도 불행도 결국 본인이 만드는 거라는 걸 저는 이 모든 일들의 끝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놈과 엮이지 않고 제 스스로 제 행복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에 작은 행복들을 만들어 가시는 나날들이 되시길 빌며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의 30대 후반 여자예요. 얼마 전에 들어온 동서 때문에 우리 시댁이 완전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일을 사연으로 보내요. 저희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에요. 시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남편과 시동생도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양가 모두 집안에 여유가 있는 편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30평대의 신혼집을 얻게 되었는데 시댁과 친정에서 반씩 부담해서 얻게 되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싶어 해서 시아버지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구했어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 위치는 상관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이를 가지라고 압박을 넣으셨죠. 아니, 결혼한 지가 벌써 4년이 됐는데 왜 아이가 안 생겨? 너희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정말 아이 안 낳을 거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아이 없이 저희 둘이 사는 걸로도 충분해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솔직히 이해 못하겠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아이 없이 어떻게 사니? 그러지 말고
사돈이 산부인과 의사니까 병원에 한번 다녀와라. 가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고 아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여쭤봐. 아무리 아이 없이 살기로 설명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우기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손주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알지만 저는 또 저대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지내던 차에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만난 지 오래된 건 아닌데 아이도 생기고 해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얼떨떨하긴 한데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식을 올릴까 해요. 연애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이가 생겼다고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 시모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잘됐다, 잘됐어. 더 나이 먹기 전에 아이 생기면 아주 잘 된 거지. 빨리 식 올려라. 배불러 오기 전에 얼른 식 올려. 저에게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니 저는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시댁 식구들에게 여자를 소개한 지 2달도 되지 않아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동서가 배가 불러오기 전에 얼른 식을 올려야 한다고 어른들이 성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동선의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2사람이 살 신혼집을 같이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시댁에서 집을 구해주었죠. 평수는 저희 집보다 작았는데 아무래도 시댁에서 전적으로 집을 해주는 거라 그럴 수밖에 없었죠. 동선에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다른 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걸로 동서가 불만이 많았죠. 형님네 집은 널찍하니 좋은데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진짜 살기 불편해요. 나중에 애 태어나면 집이 더 좁게 느껴질 텐데 벌써부터 걱정인 거 있죠? 근데 이 집은 형님이랑 아주버님 2분이 살기엔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진짜 너무 좁아요. 지금부터 천천히 돈 모아서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되지.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방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다 잘 될 거야. 형님이랑 이렇게 가깝게 사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여요. 게다가 형님이랑 저는 동갑이잖아요. 아무래도 동갑끼리는 서로 경쟁의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형님도 제가 더 작은 집에 사니까 좋죠? 아니, 난 그런 생각 딱히 해본 적 없는데.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 난 우리가 경쟁하는 거 싫어. 그냥 잘 지내고 싶을 뿐이지. 우리 집은 평범해요. 형님은 친정아버님이 의사시라면서요? 아무래도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저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 평수까지 이렇게 작으니까 시부모님이 형님네만 편애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 솔직히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짜증나요. 동서가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동서가 저를 많이 의식했어요. 동선의 친정집은 평범한데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동서가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었어요. 집은 우리 집에서도 반은 해준 거야. 시댁에서 편애하는 건 없어. 오히려 동서가 아이를 가져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뭘. 어머님이 동서 많이 예뻐하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돼. 저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으로 동서에게 말했는데 동서는 대답은 하지 않고 입만 삐죽이더라고요. 제 말에서 뭔가 기분이 나쁜 모양이었어요.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저도 더 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말았죠. 그런데 하루는 시모가 저와 동서를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점심을 같이 하자고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동서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희 이제 아이들도 태어날 건데 집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저희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지금 집은 내 식구 살기엔 너무 좁아요. 이제 아이들 태어나면 내 식구인데. 내 식구라니? 아이가 아니고 왜 아이들이야? 어머, 너 설마 쌍둥이 가진 거니?
어머, 이게 웬일이야? 손주 하나만 봐도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쌍둥이야? 너 그거 정말이니? 동서가 갑자기 쌍둥이를 임신한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집은 너무 작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시모는 기분이 너무 좋은지 춤이라도 출 기세였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죠. 쌍둥이라는 말은 왜 임신한 지 4개월이나 지나서 얘기한 건지, 그동안은 왜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병원에서 그걸 몰랐을 리도 없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서, 쌍둥이 가진 건 언제 알게 된 거야? 그거 최근에 알게 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늦게 알게 됐어? 보통 더 일찍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저는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임신한 지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말을 하기엔 좀 늦은 감이 있었거든요. 무슨 트집을 잡을 생각은 아니었죠. 최근에 알게 됐어요. 늦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형님은 제가 쌍둥이 가진 게 신경 쓰이세요? 동서가 되묻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미리 알렸더라면 시모가 더 좋아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알린 건지, 그리고 쌍둥이라는 걸 이렇게 늦게 알 수도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은 것뿐이었는데 갑자기 신경이 쓰이냐 물으니 황당했죠. 너는 별걸 다 묻는다. 동서가 쌍둥이를 가졌다고 하면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게 가족이지. 너는 애도 안 갖는다고 난리를 치면서 동서가 쌍둥이 가진 건 또 부럽냐? 동서가 셀쭉한 표정을 지으니 시모가 나서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화살을 퍼부어대니 어이가 없었어요. 전 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늦게 알려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언제 알게 되었던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너는 애 가질 노력이나 해. 그리고 그냥 축하해주기나 하라고. 왜 허튼 소리를 해서 이 좋은 분위기를 망쳐? 그나저나 넌 정말로 애 안 낳을 거니? 여자가 결혼해서 애 안 낳으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들만 생각하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 둘째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둘째가 쌍둥이를 가진 건 정말 장한 일이다. 어쩜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 왜 늦게 말했냐고 물었다가 시모에게 잔소리 폭격을 맞았죠. 저랑 동서를 비교하는데 저는 아주 죄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형님은 정말 왜 아이를 안 낳으세요? 저는 형님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 집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그 큰 집에서 형님이랑 아주버님 두 분만 살 수 있어요? 저희 네 식구가 거기서 살면 딱인데. 어머님이 생각해도 형님네 집 너무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갑자기 동서가 저희 집을 걸고 얘기를 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너희끼리 집 바꾸면 딱 좋겠네. 그러면 애들 키우기에도 지금 집보다 넉넉하니 좋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너희 집이랑 둘째네 집이랑 어차피 같은 아파트에 멀지도 않은데 집 바꿔라. 그게 맞는 것 같다. 동서의 말에 시모가 손뼉까지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한테 동서네와 집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은 저희 친정에서도 반환해준 집이잖아요. 정말 열이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집은 왜 바꿔요? 집이 작은데 저희 집이랑 왜 바꿔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만히 있던 저는 봉변당한 기분이에요. 뭐가 어떻다고 너는 시애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지니? 그럼 그 큰 집을 낭비하고 있는데 쌍둥이를 가진 동서한테 양보하는 게 맞지? 애도 없는 년이 넓은 집이 뭐 필요하니? 하여간 집안에 처박혀서 하는 일은 없으면서 욕심만 많지. 또 지건 빼앗기기 싫어서 난리를 치는 거 봐.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집이랑 애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는 애 안 가지기로 얘기가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 집인데 빼앗기기 싫은 건 당연한 거죠. 동서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왜 저희에게 희생을 하라고 하세요?
그 집은 저희 친정에서도 도움을 주신 건데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실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건 너희들끼리만 한 얘기지. 그런 중요한 일을 어른이랑 상의도 없이 너희끼리 그런 중요한 일을 정해? 그리고 맏며느리가 무슨 애를 안 가져? 그리고 너 지금 친정에서 직구하는데 도움 좀 줬다고 유세 떠는 거냐? 그래도 그 집 반은 우리가 해준 거야. 아이는 저희가 정하는 문제인데 어머님이 그 일로 왜 집까지 빼앗으려고 하세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건 어머님이잖아요. 그리고 동서도 그래. 그렇게 우리 집 부럽다고 하더니 이런 식으로 집을 차지하고 싶어? 집을 빼앗아? 누가 집을 빼앗아? 바꾸라는 거잖아. 집 바꾸면 너희가 손해도 아니야. 너희 친정에서 집 반 해준 금액은 그대로 두는 거고 우리가 해준 만큼만 다시 내놓는 거밖에 더 돼? 애도 안 낳으면서 집 욕심은 나? 그게 어디 네가 산 집이냐? 어른들이 사준 거지. 애도 안 낳으면 집은 욕심을 내? 웃기고 있어. 아범한테는 내가 말할 거니까 너희 집 바꿀 준비나 해. 시모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집이랑 동선의 집이랑 바꾸게 하려고 말을 하더라고요. 집을 바꾸면 우리 친정에서 해준 만큼에 대해서는 건든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는 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 제 입장에서는 살고 있던 집을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머, 형님한테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좋은 일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형님은 애도 없는데 애 있는 집에서 집 잘 쓰면 좋죠. 동서가 거기서 얄밉게 끼어들어서 말을 하는데 정말 얄밉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을 탐내더니 이때다 싶었겠죠. 속이 너무 보여서 더 미운 거였죠? 전 그럴 생각 없으니까 어머님도 말도 안 되는 소린 하지도 마세요. 동서가 아이 가진 건 축하할 일이지만 그게 집을 바꿀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럼 네가 애를 낳아. 애도 못 낳으면서 목소리 높이니? 조선시대 때는 애 못 낳으면 죄인이었어.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집 바꾸는 걸로 봐주겠다는데. 지금이 조선시대는 아니니까요. 저랑 남편은 애 낳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애 낳는 게 결혼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집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신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무슨 생각으로 집을 바꾸라고 하는 건지. 애 안 낳는 게 그렇게 미움받을 일인가요? 요즘에 애 없이도 지내는 사람들 많은데 조선시대였으면 죄인이라고까지 말하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시모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저도 이제는 그냥 무시해야겠다 싶었죠. 제가 싫다고 하면 끝이지 뭘 어쩌겠어요? 그래도 분하긴 했어요. 근데 동서, 산부인과 어디 다녀? 나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싶네. 그 쌍둥이라는 거 알려줬다는 산부인과가 어디야? 거기 나도 좀 알려줘. 점심 식사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동서에게 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서가 쌍둥이 가졌다는 소식을 너무 늦게 알린 게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갑자기 그게 왜 궁금하세요? 산부인과야 제가 알아서 잘 다니고 있으니까 형님은 제 걱정 마시고 아이 낳을 노력을 좀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산부인과 어디냐고 묻는데 반응이 왜 그래? 설마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반응이 되게 이상하네? 비밀일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어머? 제가 그럴 사정이 뭐가 있어요? 저 최근에 새로 생긴 데 다녀요. 아파트 근처에 사거리에 있는 산부인과요. 근데 애도 안 가지려는 형님이 산부인과 알아서 뭐 하게요? 제가 일부러 동서를 떠보듯이 말하니까 동서가 발끈하면서 그제야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그 산부인과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하시는 산부인과였거든요. 그 근처의 산부인과라고는 저희 아버지가 하는 데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그 산부인과가 친정아버지 친구분이 혼자서 하시려고 했던 데인데 저희 아버지한테 러브콜을 해서 동업으로 같이 하게 된 산부인과였어요.
그게 결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시댁에도 아직 말하지 않은 거였죠.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건 아니고 시모가 동서네랑 집을 바꾸라는 헛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식사 자리에서 말하려고 했던 건데 그럴 수가 없었죠. 동서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인 건 알았겠지만 동서가 말한 산부인과가 우리 아버지 산부인과인 건 몰랐을 거예요.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동서가 우리 아버지 산부인과를 딱 짚어서 말을 하니 참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상황이다 싶더라고요. 아, 그래? 어딘지 알겠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쌍둥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다니 어쨌든 참 좋겠네. 이참에 집까지 이사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보면 동서 참 영리해?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말씀 들었죠? 집 바꾸라는 거. 우리 이사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동서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럴 일 없어. 그 와중에 또 집 얘기를 꺼내는 동서를 두고 저는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죠. 아빠, 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요. 우리 동서가 아빠네 병원에서 쌍둥이 임신했다고 진단을 받았다는데 그거 확인 좀 해줄 수 있어요? 아, 우리 병원에 왔었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더냐? 임신 확인하고 4개월 될 때까지 쌍둥이인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이제야 쌍둥이인 걸 알았대요. 그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동서가 정말 맞는 말을 하는 건지 확인 좀 하려고요. 그리고 동서가 쌍둥이 임신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보고 동서랑 집을 바꾸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하여튼 상황이 좀 그래요. 아니, 잘 살고 있는 애들 집을 왜 바꿔? 근데 임신 4개월이 지나서야 쌍둥이인 줄 알았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좀 알아볼게. 잠깐 있어봐라. 너희 동서가 우리 병원에 온 적이 있기는 하네. 진료 기록이 있어. 근데 임신이 아닌데? 지금 임신한 상태 아니야. 그러니 쌍둥이를 임신한 건 더더욱이 아니지. 네? 유산됐다는 말씀이세요? 동서가 오늘 쌍둥이라고 말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친정아버지가 동서가 임신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순간 태아가 유산이라도 된 건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유산됐다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한 적이 없어. 우리 병원에 와서 검사만 했어. 아, 이제야 기억이 나네. 그때는 네 동서인 줄도 몰랐는데 네 동서가 나한테 중절 수술을 했던 적이 있다고 그거 흔적이 남냐고 질문을 했었어. 최근에 중절 수술을 한 건 아니고 아주 예전에 한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머리가 혼란스럽더라고요. 원래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남에게 알려줄 순 없게 되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집을 빼앗기게 생겼다고 하니까 알려주신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는 충격 그 자체였죠. 중절 수술을 한 적도 있고 그게 흔적이 남냐고 질문을 했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체 동서가 무슨 검사를 했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중절 수술을 했었다고요? 와, 나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건데 임신은 한 적이 없고 아주 오래전에 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다니 동서 진짜 뭐 하는 사람이지? 그것도 2-3번 정도 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했어. 3년 전쯤에 했다고 하니까 지금 네 시동생의 아이는 확실히 아니지. 아버지에게 듣는 동서에 대한 얘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도대체 얘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아버지한테 얘기 들을 때는 소름 끼쳤어요. 근데 검사는 무슨 검사를 했단 거예요? 최근에 와서 받았다는 검사요. 궁금한데. 동서가 남자 관계가 좀 복잡했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 혹시 병을 옮은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
그 검사라는 게 얘기를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면 걸릴 수도 있는 병 있잖아요. 그 검사를 한 거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확실한 건 쌍둥이 임신한 거 아니라는 거. 현재 임신 상태도 아니고. 근데 정말 이상하네. 너희 동서가 임신해서 결혼하게 된 거라고 하지 않았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리고 말이야, 그걸 떠나서도 설사 쌍둥이를 정말로 임신을 했다고 해도 그렇지 너희랑 집을 바꾸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저는 친정아버지와 전화를 끊고도 너무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 발칙한 동서가 시댁을 속인 것도 어이가 없고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엄청난 거짓말을 해서 우리 집까지 차지하려고 한 게 아주 괘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동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형님, 아무리 집 바꾸는 게 싫으셔도 어머님이 하신 말씀인데 형님이 그걸 거절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집 바꾼다고 해도 형님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이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고 둘이 살기에 적합한 집으로 옮기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싫다고만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혼했으면 어른 말을 듣기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한다는 말이 또 그놈의 집 얘기더라고요. 아버지랑 통화를 막 끝내고 동서의 목소리를 듣는데 동서가 괘씸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이 문제는 정말 곱게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 얘기는 아까 끝난 거 아닌가? 난 싫다니까? 형님이 싫다 한들 어머님 말씀까지 거역을 해서야 되나요? 싫어도 하라면 해야죠. 그게 며느리죠. 아마 아버님도 그게 맞다고 하실걸요? 솔직히 아주버님도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말씀 잘 들어야죠. 그러다가 나중에 후계자 자리도 우리 남편한테 빼앗기게 될걸요? 하긴 아버님 입장에서도 손주 낳아주는 자식한테 회사 맡기고 싶으실 것 같아요. 형님은 어차피 욕심 없으시니까 상관없죠? 동서가 우리 집은 물론 시부의 회사까지 탐을 내고 있더라고요. 시동생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탐을 내는 건지 저는 동서가 소름이 끼쳤지만 정말로 가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동서 말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 그럼 동서, 오늘 어머님 댁에서 저녁에 다시 좀 보자. 어머님한테 집 얘기 내가 할 거니까 동서도 와서 얘기 들어. 서방님도 오시라고 해. 어머 형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이따가 저녁에 어머님 댁에서 보는 걸로 해요. 동서는 제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온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동서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전부 까발릴 생각이었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저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갑자기 왜 부모님 집에 가자고 하는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이야? 동생도 부모님 집에 간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야? 당신이 다 모이라고 한 거라며? 어머님이 우리 보고 동서네랑 집 바꾸라고 하시더라고. 동서 쌍둥이 임신했으니까 더 큰 집 필요하다고. 나도 그것 때문에 다 모이자고 한 거야. 엄마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그런 말을 듣고 있어? 난 싫어. 당신도 그냥 들은 척도 하지 말고 있어. 아, 진짜 엄마 왜 그래?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엄청 불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표정도 엄청나게 굳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있을 때였어요. 형님, 잘 생각하신 거예요. 솔직히 애 안 가질 건데 그렇게 큰 집까지 필요 없잖아요. 동서가 눈치 없이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실실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너 웃는 건 지금이 마지막이다. 속으로 비웃어 주었죠. 내가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어이가 없는데 무슨 집을 바꾸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일 것 같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엄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욱해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어머 아주버님,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덕에 회사도 다니시면서 어른들 앞에서 너무 예의 없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있기 불편해요. 동서가 끼어들어서 제 남편에게까지 한 소리를 하는데 이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마구 날뛰는구나 싶더라고요. 당신 진정하고 가만히 있어. 동서, 근데 나도 동서가 정말로 쌍둥이 가진 거면 집 바꿀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이는 남편을 말리며 제가 동서에게 한마디 했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운 말이 다르잖아요. 저 속이신 거예요? 형님, 정말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대체 사람이 왜 그래요? 동서야말로 우리 속였잖아. 동서 쌍둥이 임신한 거 아니잖아. 아니, 아예 임신을 한 적이 없지. 내 말이 틀려? 동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더라. 나도 하마터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임신한 게 아니라뇨. 형님, 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 주기 싫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정말 기분 나쁘고 이런 얘기 하실 거면서 왜 가족들을 다 불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동서는 바락바락 대들었지만 얼굴이 새빨개져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알아차렸다는 걸 동서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계속 있다가는 뭔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시동생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가로막았어요. 우리 아버지 산부인과 의사인 거 알지? 동서가 다닌다는 산부인과가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산부인과야. 최근에 개원한 곳이 거기거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동서 임신 안 했다고 하시던데?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동서가 가족들 앞에서 제대로 설명 좀 해야겠는데?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임신을 한 게 아니라니. 너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냐? 임신하지도 않은 애가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아, 설마 둘째가 정말로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을까?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제 말에 시모가 눈이 동그래져서 저에게 묻는데 거의 기절하기 직전이더라고요. 시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놀랐죠. 시동생도 놀랐는데 동서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전혀 몰랐던 눈치더라고요. 유산된 거예요. 저 임신했었는데 아이 유산된 거라고요. 남의 아픔을 갖고 가족들 앞에서 떠들면 좋아요? 제가 요즘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요? 형님 정말 잔인한 분이에요. 저 다시 애 가질 거예요.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더 얘기하기 싫으니까 이만 갈게요. 동서가 자기는 유산을 한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당연히 믿을 리가 없었죠. 동서가 애초에 임신을 한 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서 웃긴다? 오늘 점심시간만 해도 쌍둥이인 거 알았다고 우리한테 말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유산한 거라고 말해봤고? 그리고 동서가 유산은 무슨 유산이야? 유산한 거 아니잖아. 동서 중절 수술은 했어도 유산한 적은 없잖아? 아니, 애초에 임신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유산을 했다고 우겨?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아? 아니, 중절 수술이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아니, 대체 이게 다 무슨 얘긴지 똑바로 말 안 해? 너 정말로 임신한 적 없는 거야? 그럼 중절 수술은 뭐야? 중절 수술은 대체 언제 한 거야? 시모가 분노해서 동서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동서는 얼굴이 새빨개진 상태로 몸을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도망도 치지 못하니까 벌벌 떠는데 이제부터는 정말로 저의 쇼타임이었죠. 동서, 그게 다가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았잖아. 동서 진짜 뭐하는 사람이야? 동서 임신했다면서 서방님이랑 결혼한 거잖아. 대체 속셈이 뭐야? 그리고 쌍둥이라고 거짓말까지 해서 우리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지? 유산한 거 맞다고요. 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고 얘기를 못한 거지. 임신했던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일은 형님이 저한테만 따로 얘기했어야 했던 거 아니에요?
대체 왜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친정아버지가 의사라면서 의사가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나 당신 아버지 고소할 거야. 의사 면허 취소시키고 병원문 닫게 해줄 거야. 내가 일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이거 의사 직무 유기야.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동서가 저에게 친정아버지를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저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다고 밀릴 제가 아니었죠. 헛소리 좀 하지 마.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임신한 거 아니고 유산한 것도 아닌 거 전부 확인했다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야? 딸이 집 빼앗기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딨어? 그리고 네가 그런다고 나는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내 집 빼앗으려고 거짓말 친 거 그거 사기야. 네가 한 짓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알아? 제가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동서가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더라고요. 내가 얘기 다 한 건 줄 알아? 너 우리 아버지 병원에서 받은 검사가 어떤 건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너 남자관계 복잡해서 병 걸렸을까 봐 그거 검사했잖아. 서방님한테는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나랑 시어머니한테는 쌍둥이라고 거짓말 쳐서 집 빼앗으려고 하고 알고 보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돌아다닌 거 겁나서 병 걸렸을까 봐 검사했잖아. 그뿐이야? 너 중절 수술까지 했던 경험 있는데 그거 흔적 남냐고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다며. 너 시댁 재산 보고 이런 짓 꾸몄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뭐? 아버님 회사 후계자 자리도 빼앗길 수가 있다는 말까지 했지? 그리고 네가 고소한다고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 네가 고소하면 나도 네가 한 짓 이 동네 맘카페에 다 올릴 거야. 전 국민이 다 알게 할 거라고. 그게 정말이야? 너희 친정아버지가 해주신 말이 전부 사실인 거야? 아니 어떡해. 어머님, 전부 사실 맞고요. 동서가 쌍둥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집을 빼앗기게 생겼다니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머님은 아직도 저희가 집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이고 기가 막혀. 세상에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어떻게 이렇게 영악하고 못된 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아이고 이를 어째.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동서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말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주 불쌍한 얼굴을 하고 우는데 솔직히 진짜 추해 보였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가족들 다 속이고 결혼해놓고 구린 짓이 한두 개가 아닌데 네가 지금 왜 울어? 내 아들한테 이런 짓을 하고 네가 뭘 잘했다고. 어떻게 이런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야. 너 이 나쁜 년아. 중절 수술에 이상한 검사를 받지 않나. 너 대체 뭐하는 애야? 무슨 속셈으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내가 직접 데리고 산부인과를 갔어야 하는 건데. 동서가 오니까 시모가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동서의 등을 마구 때리더라고요. 동서는 그냥 맞으면서 엉엉 울며 빌더라고요. 잘못했어요. 신랑이 저랑 결혼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임신했다고 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형님 잘 사는 거 보니까 질투도 나고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솔직히 아버님은 중소기업 대표이신데 집을 너무 작은 걸 해주신 건 맞잖아요. 저는 제가 준재벌집에 시집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집이 너무 작으니까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면이 안 서겠어요. 제 입장도 생각은 해주셔야죠. 그렇다고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너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 너 집안 어른들 속이고 네 남편까지 속이고 지금 이 꼴이 뭐냐? 집안이 너 하나 때문에 쑥대밭이 됐는데 넌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면서 하늘이 무섭지도 않던? 어떻게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면서 집까지 탐낸 거야? 잘못했어요, 어머님. 저 아이 가질게요. 금방 아이 가지면 되잖아요. 전 형님이랑 다르게 아이도 가지고 싶고 어머님이랑도 잘 지내고 싶은 며느리예요. 너를 어떻게 믿고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너 내 며느리 아니야. 그 거짓말이 다 들켰는데 어디서 며느리란 말을 입에 올려?
어머님, 저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이제 정말 어머님한테 잘할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형님한테도 잘하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얌전히 살게요. 저 좀 용서해주세요. 저 아이도 최대한 빨리 가질게요. 그리고 저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요. 그건 정말로 믿으셔도 돼요. 제가 검사를 받았던 건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지 남편 만나고는 다른 남자 만났던 적 없어요. 그건 정말이에요. 네가 지금 나한테만 용서를 빈다고 될 일이냐? 네 남편은 불쌍하지도 않아? 쟤는 네 말 하나만 믿고 결혼까지 했는데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이제 어쩔 거야? 제가 잘못했어요. 저 잘못한 거 알아요. 저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어머님. 동서가 무릎을 꿇고 시모와 저에게 싹싹 비는데 진짜 보고 있기도 싫더라고요. 시모는 억울해서 엉엉 울고 동서는 계속 머리 조아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가족들 전부 병원으로 향했는데 동서도 따라 나서려고 하더라고요. 네가 병원은 왜 따라오려고 하는 건데? 우리 엄마 더 열받게 해서 아주 돌아가시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무슨 염치로 병원을 따라와? 동서가 병원을 따라가려고 하자 시동생이 동서를 막아섰어요. 시동생의 얼굴은 격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죠. 화가 아주 많이 났는데 가까스로 참고 있는 모습이었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하는 의미로 어머님 옆에서 간호할게. 나도 이 집 식구인데 당연히 어머니 곁에 있어야지. 나 앞으로 어머님한테 잘할 거야. 당신한테도 잘할 거고. 당신 그거는 정말로 믿어도 돼. 나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 알아. 그래서 깊게 반성하고 있어. 진짜야. 나 앞으로 이 집 식구로서 잘할게. 식구? 네가 우리 집 식구라고 말할 자격이나 있냐? 우리 엄마 옆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아니, 내 앞에도 나타날 생각하지 마. 당신까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아이 가지자고. 나 정말로 당신 아이 갖고 싶어. 진심이야.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내가 정말로 너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아? 난 책임감 때문에 너랑 결혼한 거야.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넌 나 말고도 남자도 많았던 것 같던데 내가 너랑 왜 살아? 나 말고 네가 만나던 남자들 중에서 찾아봐. 너 진짜 나쁜 년이야. 저리 꺼져. 당신까지 나를 내치면 나 어떻게 살라고. 당신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도 나 아직 당신 와이프야. 그거 잊었어? 우리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야. 당신 내 과거까지 트집 잡는 그런 남자 아니잖아. 과거보다 현재 저지른 거짓이 더 큰 문제였지. 너랑 정상적인 대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가라. 난 당신 사랑해. 나 당신이랑 잘 살고 싶어. 그거 진심이야. 내 말 좀 들어줘. 시동생은 동서를 밀어낼 뿐 대꾸도 하지 않더라고요. 동서는 감히 병원에 따라 나서진 못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기절했던 시모가 깨어났다는데 전화가 와서 저를 찾더라고요. 전 솔직히 시모도 미웠지만 일단은 병원에 찾아갔어요.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쌍둥이란 말을 들으니까 잠깐 정신이 나간 것 같다. 너한테 집 바꾸라고 한 건 잘못했다. 이제 그럴 일 없을 거고 네가 네 동서에 대해서 미리 알고 말해줘서 고맙다. 몰랐으면 우리 가족들 다 깜빡 속아서 살았을 거야. 네가 알려줘서 다행이었어. 미안하고 고맙다. 어머님, 저한테 막말하신 거 생각하면 저 어머님이랑 대화 나누는 거 싫어요. 애도 못 낳는 년이라고 하신 거 전 그거 평생 못 잊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내가 미안하다. 다시는 내가 너한테 말 함부로 하지 않으마. 이번에 너한테 미안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어머님 회복하신 거 봤으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이번 일로 어머님한테 많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머님이랑 얘기 나누는 거 안 하고 싶어요.
아이 낳으라고 압박하실 때도 힘들었지만 이번 일은 정말 어머님 뵙고 얘기 나누기 힘드네요. 이제 며느리라고 너밖에 없는데 네가 나의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네가 날 안 보고 살겠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사니?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전부 인정을 하잖아.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 신중해야 하는 건데 어머님은 너무 쉽게 험한 말을 내뱉으셨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상처였고요. 전 어머님 당분간 안 뵐 거예요. 그것 말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 이만 가볼게요. 내가 미안하다. 너희 아이 안 낳아도 된다. 그게 너희가 원하는 거라면 나도 더는 아이 갖고 얘기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내가 했던 행동들 좀 잊어줬으면 좋겠다. 네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도 너한테 꼭 용서받고 싶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모를 두고 병원을 나왔어요. 시모는 저에게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하는데 저는 시모에게도 크게 실망한 터라 시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나도 이번에 엄마한테 너무 실망해서 당신 마음 너무 이해해. 재수 씨도 진짜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나는 엄마가 우리한테 집을 바꾸라고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우리가 아예 안 갖는다고 할 때마다 철없다고 할 때도 우리 의견을 너무 존중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속상했는데 당신한테 막말한 것도 그렇고 집 바꾸라고 한 것도 그렇고 진짜 엄마한테 실망했어. 남편은 저를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시모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시모와 연락을 딱 끊고 지냈죠. 그리고 다시 조용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서였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받았어요.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싸우려고 달려들면 저도 싸울 생각이었고요. 저 이혼할 것 같아요. 형님만 아니었으면 이혼까진 안 했을 텐데. 저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꼭 이렇게 집안을 뒤집었어야 했어요? 저 아직도 형님이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어차피 들통날 거짓말을 한 동서가 이해가 안 돼. 그러게 왜 거짓말까지 하고 내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어? 아무리 질투가 나도 선이 있는 거야. 그리고 후계자가 어쩌고 하는 말까지 하면서 내 꼭질 돌게 만들었잖아. 그래요. 저 그렇게 한 거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형님이 남편한테 말 좀 잘해봐요. 그래도 남편이 형님네랑 사이는 좋잖아요. 제가 형님 친정아버지 고소한다고 한 말 취소할게요. 저 그럴 생각도 없어요. 형님, 제발 남편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으니까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거 기대하지 마. 난 동서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저희 이혼해봐야 형님도 마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같은 여자끼리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같은 여자? 그래, 나도 동서랑 잘 지내보고 싶었던 때도 있었어. 근데 동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족들 속인 건 나도 용서 못하는 일이야. 그리고 그 일로 서방님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나도 찬성이고.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얼마 뒤에 들려오는 소식이 시동생이랑 그 여잔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을 다 속인 여자랑 어떻게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요즘도 시댁이랑 따로 연락은 안 하고 지내요. 시모가 저에게 가끔 메시지를 남기기는 하는데 저는 답장도 하지 않고 있어요. 너에게 미안한 마음을 항상 안고 살고 있다. 둘째네 이혼한 일로 내가 요즘 속이 너무 많이 상했어. 네가 와서 나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다시는 아이 가지라고 말하지 않으마. 그냥 네가 아이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말해주면 된다. 어쨌든 너에게 너무 미안하고 네가 얼마나 귀한 며느리인지 몰랐던 나를 용서해 주렴. 시모가 아이를 가지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이를 바라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답장하기가 싫더라고요. 이제 저는 계속 제 일을 하면서 지내고 남편은 시댁과 인연을 끄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라고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있고요.
결혼 이후로 시모가 계속 아이를 가지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서 마음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부디 이런 평화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지내요. 시댁이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동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저는 평화를 찾았고 시동생은 그 여자와 이혼을 했으니 모든 게 순리에 맞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